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관상은 과학이다. 골상학. 그리고 게임 캐릭터인 동물과 조류에도 외모 지상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먼저 관상은 과학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상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관상을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적지 않았고 특히 18, 19세기의 정점에 달해 이때 관상학은 과학적 인종차별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 들어서 많이 사그라들었지만요.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서 관상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진지하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흉악범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인간들은 악플 수준의 인신공격을 당해도 싸다는 이유로 관상은 과학이라는 드립을 치기도 하는 것에 가깝고 이것에도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칫 특정 인물이 저지른 범죄 혹은 반사회적 무리에 대한 인식과 강조성이 옅어질 수 있는 필요 이상의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진지하게 관상학을 믿으면서 마치 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인 양 떠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관상충으로 낮잡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얼굴에서 나오는 정보와 신호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 매사추set츠 공대 미디어 연구소는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얼굴을 약 100개의 조각으로 분류했는데 각 부분은 다시 약 100개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100의 100제곱미터만큼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굴 인식을 위한 뇌의 장치는 정교하지만 그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대 얼굴을 처음 봤을 때와 다른 포즈를 취하면 얼굴 인식의 정확도는 90%로 낮아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 76%로 떨어지고요. 다른 포즈와 다른 표정을 함께 지으면 60%로 더 떨어지고 수염을 붙이거나 가발을 쓰면 우연의 확률에 가까운 50% 정도만 얼굴을 기억해냅니다. 인간의 뇌는 성별, 나이, 얼굴 모양,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만큼은 거의 확실히 분간해내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인간의 뇌는 눈, 코, 입의 개별 특성이 아니라 그것들이 배열된 패턴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얼굴을 통해 타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인식하려는 관상학적 관음의 욕망은 차별과 박해의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마음속의 정형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주시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 상당한 긴장이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관실과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팽배한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긴장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방어하는 동시에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관상이란 것이 위와 같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 정립된 전복학인 관상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얼굴을 보고 느낀 느낌을 관상으로 포장하기 때문인 점이 큽니다. 관상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관상을 가진 범죄자에 대해서도 관상 운운하는 네티즌도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희진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당연히 선입견에 의해 안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이들은 관상 탓을 할 수 있을 때만 등장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의 논리를 일삼으며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정작 나중에 무고로 밝혀졌거나 갱생하면 관상 얘기하던 사람들은 싹 사라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생김과 못생김뿐만 아니라
소위 차가운 상, 따뜻한 상에 따른 직간접적인 대우가 달라 어린 시절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상에 따라 성격이 군집화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라도 취업 등의 이유로 외모가 경제력에까지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성격 형성에 일조한다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즉 관상은 과학이라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사회과학적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상을 사회과학적 원인, 통계적 결과로 바라보는 관점이 외모지상주의를 재생산하여 그것을 강화한다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관상은 과학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모와 성격의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관상이 과학이 아니라 단정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관상학자 카스퍼 라바트는 인간의 본성은 얼굴에 나타나므로 범죄자를 구별할 때 관상학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상학과 범죄학을 결부하는 발상은 이후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우생학으로 이어져 인종차별과 인종학살로 이어집니다. 관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범죄 초동수사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거나 면접으로 사람을 고를 때 관상을 써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상이 과학이라면 정신과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성향 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조차도 71.4에서 82.3%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자칭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관상은 왜 수사 목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가요? 관상은 현재 각계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지 않으며 엔터테인먼트 및 재미를 목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블로그, 게시글에서 관상학의 정확도가 95%를 상회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옳다면 실제로 법학 전구로 사용되는 성문 분석의 정확도가 93% 이상인 걸 고려할 때 정확도가 성문 분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상만으로도 정신병을 파악할 수 있고 산업 스파이를 가려낼 수 있으며 관상만으로 피의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현대에 태어나서 관상을 알았더라면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관상만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연구한 상대성 이론은 관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형 성격설은 거짓말인데 관상은 과학 맞다 운운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아 진짜 믿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관련 이야기에서 폐급 운운하며 관상을 과학이라고 지켜 싸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갓 전입한 신병의 목소리, 자신감 없는 태도에서 그 사람을 판단했을 뿐 얼굴만 보고 폐급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병 사진만 봤을 때 에이스와 아닌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관상의 통계적 접근법을 취한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살펴보면 확정 편향을 반복하고 있을 뿐 발레가 나왔을 때 기존의 이론에 대한 수정 등의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관상이 정말로 과학이라면 얼굴만 보고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쁜 행동을 저지를지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리 알아맞히지 못하고 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곤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관상이 과학이라는 주장은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관상이 꼬르 과학이라는 이들의 주장대로면 푸른한 사고로 안면을 다치기라도 하면
운명과 사고방식이 바로 뒤틀린다는 것을 주장하는 꼴입니다. 작은 흉터라도 얼굴에 생기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여름철에 조금 태닝하는 것조차 운명이 바뀔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을 할 게 아니라 당장 재벌가의 사진이라도 인쇄해서 성형외과에 달려가면 될 것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류의 전형적인 방식인 경향성을 가지고 일반화를 해버리는 식으로 누적된 경험과 기억의 왜곡 등을 바탕으로 이 얼굴은 이렇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건강 상태가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 정말일까요? 피부와 머릿결 등 외모는 육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과학적 연구 결과라며 다크서클, 윤기 없는 머릿결, 핏기 없는 입술 등 건강 상태의 악화를 가리킬 만한 지표들은 관상학에서도 부정적으로 묘사된다고 우기는 관상 옹호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관상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묘사는 운명이나 성격에 대한 것이고 성격과 정신건강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검증된 적도 없습니다. 설사 과학적으로 검증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와 관상학의 내용 간에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외모에 육안으로 확인될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외모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꼭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관상을 만들므로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정말일까요? 또 다른 견해로는 평생 잘 웃지 않고 인상 찌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A는 인상을 찌푸리는 근육이 발달되어 주름이 생기고 반면에 웃기만을 좋아하는 밝은 사람 B는 웃는 근육과 그에 관련된 주름 등이 생겨 웃지 않을 때도 웃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향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상학에서의 관상과는 다른 중요도가 좀 떨어진 인상 등에 가까우며 단순하게 단정 짓기엔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보긴 어렵긴 합니다. 예외에 속하는 예시로 이국종 교수는 웃음이 진짜 없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처참한 환자들을 그리고 그 환자들 중 일부가 생명을 잃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기꾼이나 미인계 스파이 등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 자들의 대다수는 호감을 주는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인상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 직후까지도 그러한 호감 인상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상으로 인해 주름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주관에 따라 확실하게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국종 교수가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거짓된 인상으로 만들어진 주름이 안 생긴 사기꾼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관상이란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경향성은 가질 수 있지만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은 결과, 이미지, 업적에 따라 선입견이 더 쉬워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상에 대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 경우도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경우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경향성이 존재하더라도 과학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시나 관상학에서의 관상과는 멀다고 할 수 있으며 모순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하게 생긴 사람은 비교적 만만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만만해 보이지 않게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는 받는 인상과 모순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외모와 비슷하면 다 나쁜 놈이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비하하는 식이 됩니다. 실제 외모로 죄를 짓는 사람을 관상은 과학인이 아무 짓 안 했어도 나쁜 놈이고 배척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위와 반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외모만을 비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요점에서 벗어나 잘못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모를 싸잡아 비하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잘못의 본질을 흐리는 부작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대해서입니다. 피어의 게임 4에서 하성진이 텍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반응은 절대로 하성진 내 관상이나 바라는 등 부정적인 쪽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영 이후 하성진은 텍스와 진짜 관상을 보러 갔습니다. 관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정립된 지혜입니다. 물론 관상만으로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관상학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장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BTS의 봄날이 되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금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네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상학입니다. 골상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운명 등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서구권에서는 골상학은 두개골 및 두뇌의 형상에서 사람의 성격을 비롯한 심적 특성 및 운명 등을 추정하고자 하는 유사 과학입니다. 그 탄생은 중세 이후 생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두뇌와 신경망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뇌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한다면 뇌의 각 부분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쌓여가 나가 18세기에 이르러 오스트리아의 의사인 프란츠 요제프 갈은 두개골과 뇌의 크기 및 형태 등이 이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상학에 따르면 두뇌에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고, 이 부위들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성격 및 행동 양식의 세부적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두뇌 부위의 크기 및 형태는 두개골의 크기 및 형태를 결정하므로 두개골을 관측하면 인간의 행동 양식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용입니다. 골상학이 유행하던 시기는 하필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증거를 쌓아나가 반박되기 이전에 백인 정부 주도의 인종차별 및 장애인 그리고 소수자 차별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종차별주의들은 인종별로 조금씩 다른 두개골의 형태들을 근거로 비백인들은 선천적으로 도덕성이 떨어지고 무능력한 인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힘을 얻기에 또 이르렀고요. 한 예로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범죄학자인 체사레 롬브로소는 인간의 범죄성은 선천적으로 유전되며 그 특성은 인간의 두개골 등 머리 형태에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사진 이마와 비정상적인 크기의 귀, 비대칭적인 얼굴, 앞으로 돌출된 턱, 평균 이상으로 긴 팔, 두개골의 비대칭, 기타 여러 신체적인 요인들이 바로 전형적인 범죄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주장은 19세기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당시 유행한 우생학과 이를 연결시켜 흑인, 정신질환자, 기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단종 시술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흉악범들의 두개골을 연구용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것 또한 골상학의 유산입니다. 일본의 경우 츠야마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의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희대의 사이비 종교였던 백백교의 교주 전용해의 두개골이 보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 소련 전쟁 당시에는 진격하는 나치 독일군의 뒤를 따라온 아인자츠 그루펜 소속 골상학자들이 주민들의 두개골 모양을 측정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은 안 한 게 없어 골상학의 전성기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골상학자들을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자서전 내용을 보면 골상학자들이 자기 머리를 만져보면서 100여 가지에 이르는 위대한 덕목들을 발견한 뒤 차례로 그 덕목들을 무효화하는 단점을 발견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서전 내용에 따르면 마크 트웨인의 두개골에는 용기를 상징하는 융기부가 산처럼 높게 솟아있지만 그 근처에 조심스러움을 상징하는 함몰부도 바다처럼 깊어서 용기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즉 마크 트웨인이 본인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융기부의 덕이고, 본인을 심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함몰부의 탓이니 어떻게 끼워 맞춰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골상학자들도 현대 혈액형 심리학 지지자들처럼 애매한 말장난에 의존하는 사기 장사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명인 세뮤얼 랭혼 클레멘스라는 이름으로 검진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의 골상학자들이 유머 감각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골상학자만이 이런 두개골의 소유자에게는 유머 감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지만 수개월 뒤 유명한 필명인 마크 트웨인의 이름으로 검진을 받자 모든 골상학자들이 두개골의 형태를 볼 때 탁월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퇴출 과정입니다. 제국주의의 종말과 함께 골상학은 20세기 이후 과학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은 두뇌 내부의 작동 형태에 따라 좌우되며 두뇌 및 두개골의 형태와 거의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산입니다. 그래도 골상학이 과학계에 남긴 유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 바로 뇌의 묘돌성이라는 발상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골상학에서 뇌의 어느 부분이 어느 능력을 관장한다고 생각했던 생각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라 양차 대전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된 환자를 이용한 실험으로부터 뇌의 묘돌성이 밝혀진 것입니다. 모체였던 골상학과는 달리 이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맞는 이론으로 드러나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예로는 브로카와 베르니케 실어증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뇌의 어느 부위가 크다고 어느 방면으로 능력이 좋다거나 하는 말은 옳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딱 거기까지만 기여한 셈입니다. 성격과 두개골 모양이 아예 연관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은여우 진화 실험에서는 가축화 과정에서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두개골 모양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창작물에서 볼 때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등장했었는데 먼저 단편 풀은 카벙클에서 셜록 홈즈가 누군가의 모자를 써본 뒤 두개골이 큰 걸 보니 영리하겠어라고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에는 골상학이 어렴풋하게나마 과학 대접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또 마지막 사건에서는 설정상 수학 교수인 제임스 모리어티가 셜록 홈즈를 처음 마주하고 생각보다 전두골이 덜 발달하셨군이라 말합니다. 장편 바스커빌가의 개 사건에서도 홈즈에서 사건을 의뢰했던 제임스 모티머 박사가 본업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홈즈 선생 같은 발달한 전두골은 처음 봅니다라고 말하며 전두골과 두뇌의 상관관계를 신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화 장고입니다. 분노의 추적자에게 백인 농장주 케빈 캔디가 주인공 장고더러 흑인의 두개골은 백인보다 흠이 많아서 복종하는 것밖에 모르는 열등한 종족이다라고 말하면서 장고를 노려보며 이봐 친구, 자네가 똑똑하다는 건 인정하겠네. 하지만 너의 두개골을 깨부수고 나면 그 안에도 이렇게 흠이 있을 거야 라고 조롱하며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켈빈 캔디는 설정상 1821년생으로 작중 배경인 1858년은 엄연한 노예제가 존재했던 시기였기에 저런 헛소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배역을 맡던 디카플리오는 이 캐릭터에 대해 역겹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아시아권에서도 위에 서양의 골상학과 유사한 개념을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제갈량이 위연을 방골의 상이라고 깠던 삼국지연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고려시대 이재현이 신돈의 골상을 흉악자들과 같으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공민왕에게 충고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동양의 골상은 관상의 일종에 가깝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뼈의 형태를 논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동의골상학이라고 하며 뼈의 모양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논하는 일종의 인상학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훈아의 잡초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캐릭터인 동물과 조류에도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것인지 성적 대상화에 의한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게임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비판이 외모지상주의와 연관되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성 캐릭터의 나이대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데 비해 여성 캐릭터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부각시키는 등 불필요한 성적 대상화와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외모지상주의와 성적 대상화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여성의 몸을 내 아이를 낳아주기 위한 출산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적인 외모와 성적인 외모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여성에게 그 각각을 요구하는 이유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 캐릭터를 마르고 예쁜 체형으로 디자인하는 경우 그저 미인형인 게 좋다는 외모지상주의일 뿐이지만 여성 캐릭터를 육덕 체형으로 만들어서
헐벗은 의상을 입힌 뒤 출렁이는 가슴을 부각하고 커다란 엉덩이를 실룩대며 걸어 다니게 만드는 것은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성적 대상화입니다. 성적 대상화와 외모 지상주의를 분리해 놓고 캐릭터 디자인의 미추만으로 따진다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단골 논리인 창작물에서 역해를 대상으로만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다는 주장은 적어도 국내 창작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당장 마비노기 영웅전만 봐도 혜기는 대부분의 역해들보다도 훨씬 예쁜 외모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클로저스의 김철수나 볼프강 스나이더 그리고 테일즈런너의 하랑 같은 남캐들만 봐도 역해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해들보다도 더 예쁜 외모의 꽃미남으로 나옵니다. 방금 언급한 남캐들 외에도 이런 꽃미남 남캐들은 국산 게임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산 게임에는 10중 8구 꽃미남 남캐가 반드시 등장하며 오히려 꽃미남 남캐가 등장하지 않는 국산 게임이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국산 게임을 하면서 꽃미남 남캐와 마주치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인 수준까지 왔습니다. 남캐들의 외모는 갈수록 다양성이 줄어들어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꽃미남 남캐들만 남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성적 대상화는 여성 캐릭터에게 더 심한 게 맞지만 외모 지상주의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남성 캐릭터에게 더 심합니다. 따라서 제작 국가를 막론하고 창작물에서 남성 캐릭터의 외모는 다양한데 여성 캐릭터만 미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북미라면 모를까 적어도 국산 창작물들은 오히려 남캐들이야말로 미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산 창작물이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웹툰이든 게임이든 남성향 콘텐츠라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유저들을 붙잡기 위해 여성 캐릭터들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성향 콘텐츠라면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유저들을 붙잡기 위해 남성 캐릭터들을 멋있는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행위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오히려 외모 지상주의와 정반대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임과 현실 외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실에서는 외모를 바꾸려면 성형수술, 다이어트 등 돈과 시간과 노력과 고통이 수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외모의 범위도 극도로 제한적인 반면 커스터마이징 자유도가 높은 요즘 게임에서의 외모는 대부분 약간의 유료 혹은 인게임 재화를 들이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원래의 외모로 돌아가거나 전혀 다른 외모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외모 커스터마이징이 피나는 노력과 성형수술 끝에 못생긴 외모에서 수술한 티는 나지만 봐줄만은 할 정도로 바꾸는 것에 그친다면 게임에서는 하루아침에 키가 140cm에서 200cm로 바뀌고 흑인이 백인이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처음에는 현실에서 원하던 미남 미녀가 커스터마이징을 하지만 오래 플레이하다 보면 다 똑같은 정형화된 꽃미남 커스터마이징에 질려서 오히려 팬티 차림 할배나 알록달록 삐에로 앞으로 흑영 비인간형 괴수 같은 미형과는 거리가 먼 특이한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흔히 고인물이라고 칭하는 하드 게이머일수록 이런 경향이 큽니다.
이런 현상에 착안해서 현실에서도 미래의 기술 발달로 개인의 외모를 손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지고 다양한 외모로 개성을 드러내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비일관적 태도입니다. 사람,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외모 지상주의는 최근에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예 꺼리낌 없이 대놓고 합니다. 동물 보호도 외모 지상주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쁘고 귀엽게 생긴 동물, 특히 대중적인 포유류의 보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은 무관심하거나 동물 보호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하프 물범입니다. 멸종위기는커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이 공식적으로 허가된 동물임에도 기억비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물 보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동물이 비교적 인간과 가깝고 귀엽다고 생각되는 개, 고양이인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반면 포유류 외에 앵무새나 카나리아 정도를 제외한 많은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 동물, 포유류 내에서도 아이나 벌거숭이, 두더지, 쥐 같은 몇몇 포유류들에 대한 반응은 실제 보호종이거나 멸종위기임에도 그저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그 마귀처럼 생긴 외모 때문에 악의 화신으로 몰려 현지인들에게 학살당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동물 보호를 외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 판단으로 상대적으로 못생긴 동물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천년기념물에 지정되는 기준 중에서는 인간이 보기에 예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앙이 매우 흔한 오리류임에도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년기념물로 지정되는 순간 포획과 사육, 판매, 양도 전부가 불법이 됩니다. 또 귀엽고 호감 가는 외모의 동물들이 동물보호라는 명목 아래 홍보용 동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프 물범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단지 유아기 때 외모가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도 아닌데 보호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동물 보호가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마스코트로는 문제없지 않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상 하프 물범의 천적이며 진짜 멸종 위기인 북극곰이 줄어들자 오히려 살판난 하프 물범들이 늘어나 수산 자원이 싹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 오히려 사냥 허가를 내어주는 판입니다. 환경에 피해가 되면 되었지 현재로서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북극곰을 더욱 적극 보존하든 사냥을 더욱 장려하든 해서 개체수를 통제해야 하는 종입니다. 이런 하프 물범을 보호하자는 건 한국에서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것과 호주에서 토끼 보호하자는 거랑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프 물범의 예시 외에도 다른 동물 보호에서도 이런 경향이 심한데 못생겼지만 진짜 개체수가 몇 마리 남지 않은 곤충이나 파충류, 조류에 대한 동물보호 운동은 미비한 데 비해 단순히 주의 등급인데도 호감을 주기 쉬운 포유류의 동물보호 운동의 규모 수준이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가 크게 작용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포유류 중에서도 호랑이나 기린, 사자 같은 예쁘거나 잘생긴 종만 관심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혐오스럽게 생긴 동물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예는 시궁쥐, 생쥐, 햄스터, 다람쥐, 기니피그의 취급 차이와 해충들을 잡아먹는 익충이지만 혐오스럽다는 생김새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하는 그리마가 있습니다. 이들은 병균을
옮기고 다니며 더러워서 싫어할 수도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여워하는 길고양이 또한 세균이 많습니다. 길고양이를 누군가가 죽였다면 그 사람은 비난 정도로만 끝날까? 조리돌림과 왕따는 기본으로 먹고 가며 동물보호법으로까지 차별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야생 사냥에 관련해서도 외모지상주의가 극심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뱀을 사냥하는 영상에서는 고양이를 걱정하고 반대로 대형 뱀, 그 중에서도 거물무늬 비단뱀이나 버마 비단뱀 같은 초대형 뱀이 고양이를 잡아먹으면 혐오스럽다거나 왜 안 도와주냐는 댓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귀여운 생물이 혐오스러운 생물을 잡아먹는 건 뭐라고 안 하지만 반대로 혐오스러운 생물이 귀여운 생물을 잡아먹으면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딩에서도 적용되는데 본인들 기준으로 귀여운 생물이 본인들 기준에서 혐오스러운 생물에게 먹히는 장면에서는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동물 학대 논란이 일어납니다. 포유류 이외에 파충류나 조류 같은 다른 종의 동물은 전부 배척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종이 멸종 위기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독사나 비둘기같이 독이 있거나 병균을 옮겨 다니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뱁새나 앵무새같이 남이 보기엔 귀여울 조류마저도 혐오스럽다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반면에 포유류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주인을 잘 따른다고 무조건 포유류만 우대합니다. 생선이나 문어, 낙지, 오징어, 조개, 게, 새우, 가재 등은 애완종이 아닌 식용유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맛있게 생겼다고만 생각할 뿐 외모를 따지지는 않지만 굳이 외모에 관해 물어보면 징그럽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선 그대로 조리하는 생선구이나 새우 머리나 산낙지 등 본 형태가 남아있는 방식의 요리가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인식 개선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음에도 말로만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외모에 열광하는 정서를 바꾸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초에는 모던 3D, 드라마, 방송, 예능, 아이돌 및 2D, 웹툰과 웹소설, 게임, 대중매체에서 대상의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각시키며 찬양하도록 부각합니다. 시청자, 독자들은 이에 반응해 연예인 및 캐릭터의 외모에 열광하며 극도로 찬양합니다. 대중들은 연예인이건 가상의 캐릭터이건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외모 얘기를 반드시 꺼내게 됩니다. 대상의 외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리액션 문화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각종 예능에서 못생긴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모는 능력에 비해 남들 눈에 쉽게 보이며 거부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자기 과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업이 좋다, 연봉이 높다, 학벌이 좋다, 무슨 상을 받았다, 수능 점수가 몇 점이다 같은 식으로 누가 물어보지 않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면 잘난 척 한다며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대조적으로 준수한 외모 자체 및 외모로 인해 얻는 이득들 때문에 타인에게 배척을 당할 여지는 드뭅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도 아닌 그냥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들도 은연중에 차별이 만연한 현 정서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후천적으로 성령을 하여 외모를 바꿈으로써 결과적으로 외모지상주의 정서에 순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사람들이 특정 대상을 혐오하고 싶은 욕구가 발현되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균 생활 수준이 상승하면서 스펙 경쟁이 과열되고 자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기에 교육과 계몽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입니다.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것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의 상당수는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흉한 몸매를 가진 사람은 희귀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의지 부족으로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근육질이거나 날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식단 조절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옷을 자주 세탁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손톱과 발톱을 다듬는 정도로 외모를 관리하기만 해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가 안 좋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심리적 이면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빌버는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소파에 누워서 감자칩이나 처먹으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깠습니다. 단순히 언론과 방송 매체가 외모 지상주의를 부채질하는 것이며 그것들이 아니었으면 외모에 대한 차별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아무리 현대사회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20세기보다 21세기에 인권 의식을 상승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외모 지상주의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평균 스펙이 급격히 상승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과 계몽으로 외모 지상주의를 철폐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장꾸러기 빨간 양이 부르는 앵무새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하는 앵무새 우리의 말을 따라해요. 놀리고 놀리면서 웃음 짓는 우리의 작은 친구랍니다. 따라쟁이 앵무새 노래 부르며 우리 모두 함께 춤을 추네요. 언제나 함께하는 작은 친구 우리의 놀이에 함께요. 말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따라하는 앵무새가 있어. 우리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쟁이 앵무새 노래 부르며 우리 모두 함께 춤을 추네요. 언제나 함께하는 작은 친구 우리의 놀이에 함께요. 말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따라하는 앵무새가 있어. 우리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쟁이 앵무새 노래 부르며 우리 모두 함께 춤을 추네요. 언제나 함께하는 작은 친구 우리의 놀이에 함께요. 따라쟁이 앵무새. 예, 이어서 박혜신의 공작새가 되겠습니다. 화려하게 날개를 펴
터진 공작새는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물들여 눈물처럼 미운 사람 눈물만큼 아픈 사람 버릴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인가요?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 안녕이라 그 말도 마세요. 이별이란 말 대신 사랑해.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눈부시게 날아오는 갈길 잃은 공작새는 외로운 여자의 가슴을 흔들어 무심하게 떠날 사람 무정하게 가는 사람 잡을 수가